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복리 구조를 만들다. 제가 머릿속에 화두가 엄청 강의할 때나 이럴 때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로. 근데 결국은 경제적 자유 이루든 뭐 부자라는 개념이 되든 이런 거는 한 번의 성공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 번에 딱 사업이 성공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버셔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든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한 번에 딱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한 다음에 그게 잘 돼서 한 번에 딱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성과가 나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투자로 생각하게 본다고 하면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으면 한 번의 투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도차익이 막 100억 있고 막 이런 물건을 만나기는 엄청나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지속 반복 가능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거리 무슨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뭐 갑자기 뭐 권리금이 뭐 2, 3억에서 막 5억, 10억 벌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갔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건 지속 반복 가능한 방법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방법이어야지만 부자가 되든 경제적인 자유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핵심이. 근데 투자에서나 아니면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복리라는 게 엄청난 게 있어요. 이 복리의 구조를 만든다라는 거는 항상 우상향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가 되고 거기에다가 복리에 대한 거를 섞는 거예요. 처음에 수익률이 뭐 15%, 뭐 20% 이게 미약해 보이지만 네. 이게 결국 복리의 구조를 입히고 올바른 방향의 구조를 만든다면 이게 복리를 만나고 시간하고 합쳐진다고 하면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자리 잡거나 저는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 제가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기간이 좀 빨랐던 게 뭐냐면 한번 해봤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한 번에 많은 거를 하고 전업이다 보니까 해서 좀 빨랐지만 저는 한 3년에서 그래도 한 4년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10년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년 후에 부자 될 건데 근데 지속 반복 가능한 것인가? 근데 그게 올바른 구조라서 항상 이기는 우상향하는 구조인가? 근데 거기다가 복리의 그거를 합쳐졌나?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네. 오늘 갖고 온 물건 같은 경우가 16년, 17년 전에 경매 낙찰받은 물건인데 네.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저는 이렇게 장표를 오픈을 하고 주소도 거의 다 오픈을 해요. 그리고 등기부를 떠보고 저를 복귀해봐라. 근데 많은 분들이 마음이 급해요. 옆에 이제 빨리 돈을 벌고 싶고, 그 다음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막 흔들리는데, 근데 이렇게 정말 답답해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5년 금방 가거든요, 5년. 5년 금방 가는데, 그냥 5년 동안에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했다 이거 공부했다 막 하는데, 네. 그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물건 크기만 커졌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금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복리의 구조, 이거를 지금도 물건만 커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작년 말 올해 초에 낙찰받은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크기만 물건의 사이즈만 커진 거지.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너는 이거는 루블이나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자기 기준을 조금 낮추고 적은 물건은 오히려 더 경쟁이 심하겠지만 그런 물건 찾으면 되거든요. 조금씩 빌드업을 해가야 되는데 그냥 이거 너나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런 말을 다 차치하고 이 말이 핵심이거든요. 지속 반복 가능한 투자. 결국은 투자가 들쑥날쑥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고통의 연속이긴 하지만 너무나 자기가 감당 가능한 거 이상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건 그만둬야 돼요. 이 근래에 너무나 막 큰 상승하락이 막 만나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그래서 현금 흐름이든 아니면은 이런 걸로 좀 바꿔놨던 이유가 결국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모든 거에 뭐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쪽 한쪽에 이렇게 있고 내가 그거에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행복한 삶이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게 시간인데 시간 좀 더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시점도 좀 더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머릿속에 화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대전제로 깔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네. 5가지 원칙이나 있네요. 이 장표 하나 가지고도 한 30분도 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현재 나에게 맞는 투자인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투자는 본인한테 맞아야 되거든요. 본인한테 맞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갖고 있는 금액이 가용 가능한 금액이 1억이나 5천만 원인데 수백억짜리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가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아파트는 사서 이렇게 그런 거 있지만 자기가 어떤 물건을 조사를 하든 어디를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 자주 갈 수 있는데 너무 먼 데는 저는 안 가요.
저는 상가를 갖고 있는 거 물건은 거의 그쪽 부분에 있고 아니면 제주도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 그거 빼고는 본인한테 맞는 지역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실력이 나는 뭐 유치권자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소송할 수 있어. 나는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 나는 뭐 내가 직접 포크레인 운전해서 가서 부실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현재 나한테 맞는 투자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서 선정 기준에 넣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상가 투자할 때 임대가 가장 사람들이 공실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는 선정하기 전에 임대에 대한 복수의 방법이 있는가를 꼭 생각합니다. 꼭 한 가지 이 임차인만 들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병원이야. 그럼 병원만 들어가. 근데 만약에 병원이 나가면 안 되면 공실이잖아요. 꽝이죠. 예. 그래서 저는 보통 그 물건을 선정하기 전에 임대에 관련해서 최소한 2가지 이상 많게는 뭐 4가지, 5가지 정도에 대한 그 복수의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놔요. 그 다음에 나의 투자 기준에 맞는가.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기대 수익률이 다 틀리시니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수익률 50% 이하짜리는 안 했고요. 레버리지. 그 다음에 30%. 지금은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물건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냐. 왜냐면 크기가 아니요. 크기도 크기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그 물건을 찾으면 못 찾겠는 거예요. 이렇게 수익률을 책정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그래 이거는 안 되는 거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점점 중개인데 저는 이제 포기 못하는 게 15% 이상만 지금 이제 저의 투자 기준인 거고 레버리지 수익률로요. 최종 투자금 예를 들어 최종 투자금이 임대 보증금까지 받았는데 그게 1억이다. 그럼 시장에 곧장 팔아도 팔아도 1억이 남느냐? 이건 세전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를 왜 하냐면 그러면 이거 세전으로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팔린다는 거야. 그 근처에 매매 사례라는 걸 다 본 다음에 최저가로 팔린 거라든가 그걸 평균 내가지고 그거보다 10%에서 15% 이상 더 낮은 금액 그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럼 팔리고. 보수적으로? 네, 그렇게 책정했는데 내 최종 투자금이 1억인데 그렇게 팔을 때 세전 1억이 남느냐. 그게 기준인 거죠. 왜냐면은 이게 그 곧장 팔아도 이거라는 거는 뭐냐면 리스크를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상가가 거의 그 잦은 거래라든가 그 잘 안 팔린다라고 하지만 싸면 팔려요. 싸면 팔려요. 근데 싸면 팔린다라는 그 기준에 했을 때 내 최종 투자금과 이게 그 100%가 되느냐, 세전으로. 그 세 번째는 제가 아까 그 지속 반복 가능한 그거의 뭐 복리의 뭐 구조를 얘기했잖아요. 저는 무조건 2년 이내에 그 원금 매수 하는 물건을 무조건 제일 먼저 선정.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 그렇게 2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원금 매수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가지 방법을 보통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상가는 임대 수익률의 역산으로 해서 이제 매매가가 설정이 되는데 그때 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매도자 분이 이 물건을 12억에 내놓으셨어요. 네. 1200은 받을 수 있겠다. 2배는 받을 수 있겠다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 매매를 사서 잔금하기 전에 임대 다 채웠거든요. 1200에. 그러면 이게 2년 동안에 600만 원을 받던 물건이 1200만 원을 임대료를 받는 물건을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저는 2년이나 3년, 뭐 2년 정도로 해서 그 처음에 대출 받을 때 대출 기간을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2년 지나면 이제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그때쯤에 감평을 다시 하던 거죠. 왜냐면 600만 원 받던 그 감평, 내가 샀던 금액은 이제 차치하고 2년 동안 내가 한 달에 1200씩 받았으면 그 물건의 가치는 달라졌잖아요. 물론 그 근처에 거래 사례든 모든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고 해도 수익 환원법으로 한다고 해도 1200을 받으면 이 물건의 값이 2배가 되는 거죠. 올라간 거는 맞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렇게 다 쳐주지는 않아요. 그 간평이든 이게 다 쳐주지 않거든요. 일정 부분의 그 시세가 올라갔으면 그 올라간 간평을 가지고 추가 대출을 받는 거.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대출을 받는 거죠. 증액하면서 대환한 거죠. 네. 그런 대환 대출을 받으면서 추가 대출을 더 받는 거죠. 그럼 그때 2년 가까이 받았던 임대료하고 이 추가 증액하는 부분이 거의 저는 원금 매수가 되느냐 그 생각을 해서 그 제 기준 안에 드는 물건이 이게 2년이나 그러니까 원금 매수가 되느냐가 이건 거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저는 보통 살 때 한 교실만 사진 않거든요. 몇 교실을 같이 사요. 네. 아니면 한 층 전체를 사든가.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개 전체 층인데 이게 전체 층이 예를 들어서 8개로 그러니까 한 교실로 돼 있는데 8개나 뭐 이렇게 7개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은 1년이나 2년 있다가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되고 아니면 한 교실이나 2교실을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좀 싸게 팔면 되니까. 싸게 팔면 상가 잘 팔려요. 싸게 하면. 그 제 거는 새 거고 하니까. 그럼 한두 개를 팔아서 원금 매수가 가능하냐? 1년 내에도 2년 내에 가능하냐?
그러면 한두 개 이게 잘 팔리는 물건이냐? 이거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저의 기준은 2년이나 3년 있다가 원금 매수가 2년 내에 원금 매수가 가능하냐? 그 세 가지입니다. 제 기준.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 그게 가능해? 그런 물건이 있어? 아, 제가 장표 오픈한다니까요. 그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이런 물건이 저도 돈이 없어서 다 못 사요. 밤하늘에 별보다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있어요. 그리고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원금 매수 기간이 2년이잖아요.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뭐 아파트처럼 한 번에 뭐 2, 30개씩 사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2년에 한 개씩만 사면 되는데 그러면서 2년에 한 개씩만 원금 매수하고 늘려나가고 뭐 일정 것도 팔아서 늘려나가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지킵니다. 그리고 이 기준 안에 안 들면 안 사면 되죠. 이 기준 안에 드는 것만 사요. 근데 기준 안에 드는 물건도 제가 돈이 없어서 다 못 사는데 기준 안에 드는 물건만 사도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디 상가를 보러 가든가 하게 되면은 막 좋은 임대가 채워져 있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사랑에 빠져요. 꼭 사야겠다고. 근데 그거를 꼭 숫자로 입력해보고 그 본인만의 정확한 딱 기준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지 빠른 선택이 매수할 때나 입찰할 때나 이것도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이 확실하게 있어야지만 나쁜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기준인 거죠. 저하고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방법을 가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을 처음에는 안 지켰고요. 처음에는 안 지켰고 12년 그 맘모스 타워 그거 할 때부터는 꼭 무조건 지켰어요. 이 원칙을.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가 이건 뭡니까? 보통의 이제 그 분들은 상가가 다 그 개별성이 강한데 네. 여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접목한 거예요. 한 층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평이다. 근데 한 층 전체가 40평인데 내가 이거를 한 층 전체를 하게 되면 앞에 베란다라든 아니면 공용 부분은 내 것처럼 쓸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이런 서비스 면적이 있는 물건 아니면 뭐 이거 말고 더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기 전에 도면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최저가로 나눌 수 있는가 그런 케이스. 남들은 이제 그냥 그걸 사서 그냥 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최저가로 나눠질 수 있느냐? 아니면 서비스 면적이 있느냐? 그래서 남들이 그 한두 가지 생각 안 하는 거를 미리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물건을 그 상가 물건을 선정할 때 그거를 꼭 하나씩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간에 내력 기둥이 막 있고 있으면 나누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걸 미리 처음부터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수의 방법.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매도 생각을 안 하고 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 살 때부터 얼마에 누구한테 매도할 것까지 얼마 금액대로 매도할 것까지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를 더 보는 거죠. 도면은 무조건 꼭 보고요. 그 이쪽 편에 소방법이 아니면 내가 한쪽 편에 막아가지고 이 엘리베이터 끝에 부분에 엘리베이터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걸 막아가지고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투자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남들이 그 생각 안 하는 투자에는 무조건 한 가지씩은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매도할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판단을 미리 하세요? 입찰하기 전에? 보통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물건들은 그 매수자층이 한정돼요. 10억, 20억 되는 거는. 그렇지만 그 보통 일반인들한테 아니면은 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나눈다는 거죠. 어떤 사람한테 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억이나 20억 넘어가는 물건들은 일반적인 투자자 분들이 그냥 나는 돈이 얼마 있는데 그냥 대출 30에서 한 50% 사이를 받아서 나 임대료 받을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반 분들을 팔려고 하면 이분들이 선호하는 물건에 대한 컨디션, 선호하는 그 지역의 임대 전략 그런 물건, 금액대. 근데 만약에 10억이나 20억 넘는 물건을 사시는 분들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더 뭘 중요시하겠어요? 수익률. 그쵸. 그래. 이분들한테는 수익률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큰 물건들은 그래서 수익률을 낮춰서 그 사람이 이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률을 중요시 여기니까 그분들은 이 정도 금액대에 있으신 분들 이 정도 수익률을 산다라는 거라서 그런 큰 물건들은 그런 분들한테 팔려고 해서 처음부터 그 수익률을 맞춰서 매도가를 미리 생각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 건물에 있는데 이분이 장사가 뭐가 잘 돼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옆에를 사가지고 그분한테 팔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살 때부터 그 얼마에 팔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팔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다 생각을 해놓고 스토리나 이런 거 다 구상해놓고 매입을 하죠. 그래서 선정 기준인 거잖아요. 요거를 처음에 딱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뭐 4-5줄밖에 안 되는 건데 네. 요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딱 개념만 딱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만약에 쉽다고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기준 막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나한테 맞는 투자 문건일까? 임대 복수 방법이나 투자 기준인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한 번에 팍 들어옵니다. 그 수익률 분석표도 저 컴퓨터도 못 하는데 그거 하나 넣고 숫자만 넣고
그러면은 이거 내 기준 안 되네? 아니면은 핸드폰 그걸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이 어려운 거죠. 한 번만 해보면 몇 년 후에 팔 것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대출금리가 막 6%대에서 7%대 사이에 제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럼 2년 후에 보통 임대차 계약 쓰면은 보통 2년 전 1년짜리는 안 쓰거든요. 그 보통 2년 이상은 써요. 그럼 2년 후에 이 금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일부분을 팔아야겠다. 누구한테? 이렇게 다 생각을 해놓은 거죠. 일반인 분들이 살 수 있는 4, 5억대 물건도 만들어 놓고 10억대 물건도 이렇게 2개 정도 만들어서 한 2개층 정도를 팔까? 미리 살 때부터 얼마에 누구한테 팔 것인가를 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관리가 수월한가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저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오버스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보다 투자를 잘하는 루블린 막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맘모스가 공유오피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유오피스 아니면 공간 임대업, 공간 대업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한 개 한 개 오실 제가 관리비를 하지도 않고 관리비도 그 검침이나 이것도 다 관리사무소 다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제가 따로 손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1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제가 뭐 거기에서 노동을 해본 적이라든가 없고 그냥 하나하나에 독립된 걸로 해서 관리고지도 하나하나 다 고지를 다 호실별로? 네, 호실별로 다 해주시고 제가 할 일은 없고 그리고 그때 한번 11년, 12년 전에 인테리어 그때 처음에 포크레인 올려가지고 50개 호실 다 밀 때 빼고는 그때 인테리어 한 거 빼고는 11년 동안 인테리어 한 번도 안 했어요. 도배 정도 한두 개 호실을 해준 거 빼고는 제가 추가로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면 임대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리가 수월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따박따박 임대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건데 관리가 막 어려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반대되는 데가 뭐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상가 투자가 있어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전 그렇게 수익률이 퍼포먼스가 높게 해서 빨리 이렇게 현금 확보로 돈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맞죠. 그렇지만 이거는 저의 선정 기준인 거잖아요. 저의 선정 기준에서는 그게 안 맞는 게 뭐냐면 고시원이에요. 왜냐면 고시원은 밥도 해줘야죠. 김치 해줘야 되죠. 거기 막 전화 받아가지고 해야 돼. 근데 그거에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네. 근데 제 인건비가 2,000만 원인데 이거 1,000만 원짜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업을 하시는 분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선정 기준이니까 관리가 수월한가. 근데 처음에 어떤 종잣돈을 모아나가는 시기에는 이런 걸 하셔야죠. 왜냐면 가장 빨리 하는 게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거든요. 몸을 갈아 넣으면서 하는 건 맞죠. 근데 저의 선정 기준에서는 관리가 수월한가 해서 전 이거 안 맞는다. 그리고 공간 임대업도 아니고, 공유 오피스도 아니다. 하나하나 독립된 거다. 11년 동안, 10년 동안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알아서 굴러가더라. 11년 동안 공실 한 번도 없었는데 이 근래에 소형평수가 공실이 좀 생겨서 네. 경기가 안 좋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물건과 나만의 지역은 아까 본인만에 대한 생각이라고 해서 나에게 맞는 물건과 나만의 지역.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나만의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질문에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왜 루블님은 왜 그 지역만 하시냐? 딴 지역도 해요. 하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정보가 느리던가 아니면 정확한 이게 없어가지고 거기서 가면 잘 못 사든가 아니면 좀 늦게 사든가 아니면 좀 제가 원하는 금액대에 잘 안 나오든가 아니면 입찰도가 잘 떨어져요. 근데 거기 있는 지역만 해도 돈이 없어서 다 못 사서. 그리고 나만의 지역이라는 걸 한 번만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똑같습니다. 거의 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1기 신도시라든가 신도시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때 이 위치에 있을 만한 게 그 위치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치에 있는 물건이 그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그 위치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 버시는 돈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알겠죠. 그러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니까 대충 이건 매매가가 임대 수익률로 계산해서 매매가가 역산돼서 나오잖아요. 한 지역만 이렇게 확실하게 남한 지역을 해놓으면 다른 지역도 금방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필요 없이 먼저 한 지역 본인만의 지역 나만의 지역을 만드는 게 상가 투자의 방향성이다라고 해서 이 말을 쓴 거고요. 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임대만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나쁜 임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600만 원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그분이 매물을 내놨잖아요. 그게 나쁜 임대였던 거죠. 왜냐면은 그분이 뭐였냐면 사양산업, 유흥주점이었어요. 유흥주점이었는데 그때 제가 매입할 때 그 유흥주점 자체가 사양산업이잖아요. 왜냐면 예전하고 많은 그런 접대 문화라든가 아니면 유흥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고, 근데 예전에는 어차피 이제 물건들이 다 유흥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그 사람들은 좀 더 크고 좀 더 럭셔리한 데로 가지. 같은 돈 쓸 거면. 그럼 그건 사양산업인데 이 분이 왜 이거를 포기를 못 하냐면 일종이라고 해서 접대부를 고용해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데를 일종인데 허가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나오지도 않고 더 이상 추가로 잘 안 나오는데
잘 될 때는 그게 거의 1억 7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소방이든 뭔가 더 잘 지켜야 되고 인테리어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이해관계인이 많잖아요. 뭐 거기 유흥주점에는 이해관계인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물건이니까 나쁜 임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계속 임대를 밀리는 거죠. 임대료를 밀리든가 소유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 소유자는 임대료가 밀리고 그렇게 공실이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는 더 낮게 임대료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쁜 임대가 채워지는 근데 저거 봤을 때는 그건 나쁜 임대지만 내가 저거를 사서 거기 때 철거도 해주셨군요. 내가 저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면 난 좋은 임대 이거를 채울 수 있겠다.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임대 공간에다가 뭐 40만 원, 50만 원의 임대 채워져 있는 나쁜 임대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임대를 사서 좋은 임대로 채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개별성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좋은 지역과 나쁜 지역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쁜 임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유흥업소를 뭘로 바꾸신 거예요? 한쪽은 지금 이제 스크린 골프장 카카오가 들어갔고 한쪽은 사무실, 뒤쪽은 헬스장. 싸게 사야 된다는 뭐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말 같잖아요. 근데 싸게 사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100만 원을 생각한 그 매물로 해서 샀어요. 저는 100만 원으로 해도 수익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150만 원의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번에 맞춰가지고 150만 원의 임대료를 냈겠죠? 근데 저는 싸게 샀으니까 150만 원 임대료를 똑같이 받았는데 이분은 150만 원을 받아야지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경기가 안 좋든 어떤 제 임대가 서로 붙을 때 저는 10만 원을 내려도 그 140만 원, 130만 원까지 내려도 저는 이 30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에서 내리질 못해요. 초반에 잘 못 내립니다. 왜냐면 영마진은 이게 지식산업센터였던 거죠. 처음에는 막 금리가 막 오르고 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임대료를 받아야지만 이자 내고 뭐 내고 했는데 그렇게 임대가 안 나서 임대료를 낮춰야 되는데 못 낮추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분은 임대료를 낮춰도 최소한의 저는 얼마까지 낮춰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수익률의 역사니까 싸게 사야지만 제가 임대료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싸게 사야 된다라는 말이 뭐냐면 옆에 근처 어떤 상권이라고 형성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제일 싸게 사야 된다. 왜 나중에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임대료 낮춰도 이 사람한테 경쟁해서 난 이길 수 있는 임대료까지 낮춰도 나는 수익이 나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다 돌고 돌아서 싸게 사야 된다는 말인 거죠. 뭐 저기 제주도하고 나하고 평당가를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저는 제일 싸게 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역사적인 금액이 나오시면 연락. 그럼 그 역사적인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평당 얼마 얘기했으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아, 이것도 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참 어려운 게 이게 수요 안에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그 같은 지역에 이 근래 요걸로 표현하면 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형 사무실들이 언젠가 보니까 많이 나눠지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용은 더 들어가겠지만 단위 면적당 임대료는 확 높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면 공급이 확 다 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그 맘모스라는 그걸 할 때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은 제가 만든 거죠. 근데 그렇게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을 만들었던 거는 뭐냐면 그 근처에 나와 비슷한 물건이 또 들어올 수 있느냐, 공급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신도시나 택지 지구에 가면 신축 상가들이 막 서 있어요. 근데 아직 빈 땅들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체는 내가 수요 안에 드는데 옆에 들어오는 순간에 수요 안에 드는 물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정도는 학원이 뭐 수학 학원이 5개 뭐 이 정도 있겠다라 생각하는데 만약 빈 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빈 땅들에 건물 딱 지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올 때? 그 밑장 빼기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데리고 온지? 어떻게? 렌탈 프리 1년. 아, 파격적인 조건을 파기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뀌죠. 가져.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수요가 더 창출될 수 있는 데는 안 들어가고 맘모스 같은 경우는 그 600평 가까이 되는 데에 사무실 그 분위기가 나는 거는데 그 근처에 그만한 주차장 사이즈에 그만한 관리비가 나오면서 그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물건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질 데도 없고. 그럼 저는 이 물건은 수요 안에 드는구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동일시기 지역 물건 중에. 근데 향후에도 그래서 아예 이 그 빈 땅들이 있는 데는 아예 그냥 안 갑니다. 안 삽니다. 왜냐면 그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데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6번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거예요. 수요 안에 드는 물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에 아니면 그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PC방. PC방 같은 경우에는 안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임대를 한다고 딱 들어가면 그 1년에 2년에 딱 그래픽카드를 받고 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섹션 오피스든 공유 오피스든 고시원이든 거기에도 가구를 채워주잖아요. 내가 발라야 되는 것들. 네, 가구를 채워줘요. 근데 그거는 감가상각인데 옆에가 다른 애가 들어오는 순간에 더 좋은 물건을 채울 거예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 물건을 안에 채웠을 때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팔 때 1,000만 원이 들어갈까요? 1,0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저는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예를 들어서 안에다가 뭔가를 해주진 않아요. 요거만 해주지. 그 안에 내가 만약에 그때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나 놔줬으면
그게 지금 11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11년 동안 침대 몇 번 바꿔줘야 돼요. 이제 몇 번 바꿨겠네요, 진짜. 근데 저는 그 안에 뭔가를 안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감가상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가상각이 있는 물건들이라니까 그런 것들 거의 사업적인 영역이랑 좀 맞물리거든요. 저는 사업을 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냥 따박따박 그 임대 사업자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감가상각이 없는 물건, 그런 물건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퍼포먼스가 훨씬 크니까. 그 사업적인 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노동력도 갈아넣고 하다 보니까 돈은 현금으로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초반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맞다고 봐요. 상가 소액 투자면 투자금이 어느 정도일까요? 1억 정도요? 1억 정도. 근데 이제 실수? 순간적으로 그런 게 이제 보증금은 시투가 1억 정도겠죠. 보증금을 받으니까 1억 정도는 순간적으로 퍼포먼스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종 투자금이 1억이냐 아니면은 순간 투자금이 1억이냐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최종 투자금이 1억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가는 투자를 할 수 있죠. 그게 4천, 5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소액 투자는 1억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밑에 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 소액 같은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쉽지가 않아요. 경쟁도 심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소액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금이 100만 원인데 다 이자 빼고 뭐 했더니 한 달에 10만 원이 남는다. 그럼 120%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 달에 일정 부분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그것도 좀 생각해놔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수익률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1억 이하짜리 할 게 있지만 더 뭐 소액 할 수 있겠지만 그냥 1억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그 흐름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녹아져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만 볼게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저는 본인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이 남들과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있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손품을 하든 손품 판단에 검색을 하든 뭐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경매물 검색하고 그 검색한 물건이 특정이 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난 다음에 임장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장을 가면 제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가가지고 그 맛집 투어를 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정확한 그 수익률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봤으니까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스토리, 운영 및 어떻게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세상 살다 보면 모든 변수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거는 무조건 나온다. 그럼 그때 나올 때 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게 제가 투자할 때 저도 맨날 이런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를 머릿속에 한 번만 넣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게 필요하군요, 이게. 저희는 이거 일단 해요. 본인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냐면요. 나 상가 사고 싶어. 그 다음에 찾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찍어달라고 하죠. 전문가나 멘토들한테 가서 이제 물건 좀 추천해달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률을 대충 때려보고요. 그 다음에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큰 흐름에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번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네. 그 투자가 결국은 잃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절대 잃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투자 결정이 늦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빠르게 투자 결정 흐름도를 딱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흐름도가 있어야지만 결정도 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플로우를 일반적인 그런 인생 물건 말고 복잡한 물건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멀한 물건 기준으로는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대략? 뭐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의사결정하는 기간. 요즘에. 네, 뭐 요즘이죠. 3일에 합니다. 3일, 이걸 다 3일에 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만약에 본인만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는 거니까 물건이 이제 역사적인 물건이나 이런 물건이 문자가 와요. 그럼 문자가 딱 오면 그거를 이제 어디 제 지역이니까 언제 알잖아요. 그럼 싸네 비싸네 하고 난 다음에 검색을 해볼 값어치가 없으면 아예 검색을 안 해보고 드랍. 그냥 검색해볼 가치가 있네 그러면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거 나왔냐? 거기에 뭐냐? 거기 그 보면은 그 건물에 따른 레이아웃이 뭔가 다 있는 거 알잖아요. 일반 매매 기준이요. 그럼 뭔가 다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은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은 여기다가 뭘 넣으면 좋겠나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수리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어디 창문을 뜯어가지고 어디로 포크레인 넣지 아니면 어디 사대차 달지 이거 다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은행에 그 주소를 보내죠. 탁감. 해달라고. 네. 그러고 나면 딱 탁감 2시간, 3시간 만에 나오고. 그러면서 가격이나 좀 밀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원하는 분석 수익률까지 밀어보는 거죠. 깎는다는 뜻입니다. 네, 모르실까봐. 네. 네. 그 가격을 좀 깎아보고 막 한 다음에 제 기준에 대한 금액까지 하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대출 나오고 대출금리 어느 정도 나올지 알고 그러면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엑셀표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이거는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한테 팔 것인가, 운영 출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만약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인테리어 대표님한테 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언제쯤 잔금을 할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인테리어 스케줄 되시는지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안이 그 인테리어 스케줄이든 아니면 제가 중도금이든 매매 잔금을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스토리 완성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1,0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돈 준비해서 계좌에 쓰고 3일이나 3일 내에 이게 안 끝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싼 물건 못 사요. 재고 있는 정말 싼 물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금매라고 하면요 최소한 일주일 내에 나가야지 금매인 거예요 상가. 근데 제가 이거를 막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 빠르면 하루 만에 하루 이틀 만에도 하고요. 그래 최소한 3일 이내는 무조건 결정을 해줘. 왜냐 그만큼 그 물건이 금매라면. 근데 제가 그냥 드랍하기 전에 딱 본다는 거는 금매 물건이니까 3일 내에 무조건 저녁까지 하고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보면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판단해서 계약서 씁니다. 가계약금이라 넣었죠. 3일 내에는 무조건 가계약금 그런 게 금매인 거죠. 갑자기 부동산 가는데 부동산님이 이거 착하게 생겨가지고 금매라고 하면서 그게 금매일까요? 그런 거는 금매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금매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본인만의 지역이 있고 나만의 지역이 있고 결정이 빠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 사임들하고의 그 관계도 필요한 거잖아요. 다 그런 거죠. 상가를 복리 구조로 어떻게 자산을 들여 나가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준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이 장표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1년차, 3년차, 5년차, 7년차, 9년차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축이. 저 강의 때 마지막 시간에 그 앞에 이제 빌드업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표에 있었던 지속 반복 가능한 복리의 구조를 만들다라는 게 요 하나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이내에 원금 매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퍼포먼스가 크지 않아요. 만약에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가 최대치를 한다고 해도 150만 원 정도로 넘어가지 않는 게 웬만하면 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한 달에 150만 원이 남죠. 네. 150만 원이 남으면은 1년이면은 1,800만 원이고 2년이면 3,600이잖아요. 네. 보통 2년 있다가 그 원금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처음에는 퍼포먼스가 크지 않은 이 남는 돈 임대료하고 매매가 처음에 작을 때는 뭐 그걸로 뭐 밥 사 먹을 수도 있고 애기 학원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지나다 보면 요 물건 자체는 전 투자자다 보니까 이 남는 임대료 가지고 뭘 할까요? 현대자동차 우를 사겠죠. 현대자동차 우가 뭐 배당이 한 7% 주나요? 그러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물건 자체가 15% 이상 수익률이잖아요. 15%에서 뭐 25% 이상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 남는 거에 남는 돈도 최소한의 안전한 뭐 예를 들어서 뭐 배당주의 투자는 뭐 어떤 데 딴 데 투자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수익률이 만약에 또 15%짜리를 할 수 있다면 뭐 여기에서도 남는 원래 이 물건 자체에서도 15%고 그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 또 투자했는데 그것도 한 15%를 한다. 그리고 2년 있다가 원금 매수가 된다. 그러면 이 남는 돈하고 원금 매수했던 금액하고 합쳐가지고 2년 후에 또 상가를 또 똑같은 걸 사는 거죠. 그러면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받고 월세 남는 거에서 또 재투자를 하고 그 물건 자체도 15% 이상 수익률이 될 테니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 원금 매수하고 그렇게 보통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복리 그래프처럼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지만 갑자기 어퍼컷이 나오거든요. 그래프가 확 올라가요. 자산 쌓이는 속도가 확실히 늘어나거든요. 예전에는 제 그 수익률이 50% 이상이었어요. 레버리지 수익률이 50% 이상이니까 그냥 갖고 있어도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그 추가 대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서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월세하고 이거 임대료 남는 거를 초반에는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썼다 보니까 생활비를 쓰다 보면 이렇게 투자의 안정감이 되고 근데 그게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자체도 투자를 해가지고 또 15% 이상 20% 이상 또 수익률이 그러니까 계속 모든 게 수익률이 계속 지금 곱하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금 매수가 되지 않으면 지속 반복 가능하지 않겠다. 뭐 제가 뭐 어떤 따로 월급을 받든가 아니면 어떤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요 자체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지속 반복 가능한 거에 대한 그 생각을 했고 네. 그게 기준이 됐고 그래서 기준이 몇 프로 이상 수익률 곧장 팔아도 얼마 그 다음에 2년 이내 원금 매수. 그래서 제 물건 보시면 거의 다가 다 조사하시고 그 강의할 때 거의 주소를 다 오픈하니까 네. 등기부 떠보시면은 제가 대출이 바뀝니다. 대출이 바뀌면 거기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다 2년 내에 제가 일부러 그 원금 매수 안 한 물건 빼고는 2년 내에 다 원금 매수 했을 겁니다. 등기부 떠보시면 다 나오니까. 입찰 1명. 네, 단독입니다. 써 있습니다. 정광열 씨가 받았네요. 네. 이게 한 분이 미납하셨어요. 네. 근데 한 분이 미납하셨는데 68% 쓰셨잖아요. 네. 저 미납한 사람이 그 법무사무실 사무장님이었어요. 네. 근데 저분이 잘못 받은 게 아니고요. 네. 저분이 돈이 없어서 미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미납을 하니까 이때 거의 저렇게 50%대 이상 아니어도 거의 살 수 있는 데가 많았어요. 단독입니다. 근데 이때가 그 기준이 왜 그 투자 아이디어 시작이냐면 아까 뭐 세종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게 있냐면
보통 그 상권이 형성되는 게 보통 10년이라고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10년 후라고 한다고 하면 언제 사야 되나. 그래서 아까 그 세종의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투자에 대해 시작이 뭐냐면 이때가 그 여기가 상동 특지개발 지구인데 여기가 그 상동 특지개발이 2007년도가 8년 차 됐을 때쯤 됐을 거예요. 8년 차. 그렇습니까? 보통 10년 정도 되면 상권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말로써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인만의 지역을 알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층부의 임대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상가들이 분양이 안 되고 막 있으면 어떤 게 되냐면 옆에가 공실이고 여기 공실이니까 공실 관리비라도 아끼려고 나쁜 임대로 막 임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경쟁을 해서. 근데 이 공실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 상가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나쁜 임대가 들어올 공간 자체가 없어져요. 그럼 상층부의 공실이 사라지는 순간에 보면 기존에 싸게 임대 들어왔던 사람이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원상태의 그 임대료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이거를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보통 상권의 형성이 10년이라고 하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가 이게 7년, 8년 정도 됐을 때 경매로 낙찰을 받고 2년에서 상권이 형성되면 더 이상 나쁜 임대가 아니라 좋은 임대로밖에 이때가 이제 상층부의 공실이 사라질 때였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전에는 서로 공실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싸게 있던 나쁜 임대를 줬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보면 좋은 임대, 제대로 된 임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된, 그 전에는 이제 공실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그때쯤에 들어가서 상가를 이왕이면 경매로 사서 그때 그 좋은 임대로 채워놓고 2년 있다가 원금 매수하고. 그게 투자 아이디어였던 거죠. 장표를 까시네요.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 제가 그때 1억 9,600에 아까 단독으로 받았잖아요. 그때 대출을 1억 5,600 받았고요. 네. 다 취득 원가가 2억 800이었어요. 근데 지금 막 이때도 4개로 나눴거든요. 4개로 나눠져 있던 거 4개로 해가지고 4개로 해서 임대료를 해서 그때 처음에 임대료가 얼마를 받았냐면 250만 원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1년인가 2년 있다가 그 최종 투자금이 3,200이었죠. 몇 년 있다가 추가 대출 얼마 받았냐면 1억 5천 받았습니다. 1억 5천을 받았으니까 최종 투자금이 3천만 원, 3,200이었는데 그럼 저는 1억 2천에 돈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했을까요? 또 투자. 또 투자를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증금이 그때 좀 오래 갖고 있다가 보증금이 1,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제가 그 뽑아낸 금액이 얼마일까요? 1억 2천에다가 네. 1,500 뺀다고 하면은 1억 4천, 3,500 정도로 여기서 네. 현금이 생겼잖아요. 추가 대출 받고 난 다음에 대출이자가 3.5%, 4% 이때였는데 그때 결국 임대료를 29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2년, 3년 있다가 1억 2천 정도, 3천 정도로 이제 회수했잖아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상가를 또 산 거죠. 그리고 이제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풀 피고 하니까 수익률은 의미가 없고 제가 이게 장표를 만든 게 12년, 4, 5년, 5년 정도 전인데 1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이 물건 팔았거든요. 그럼 제가 단순 계산해 보면 2, 3년 있다가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했죠. 1억 3,500 정도의 현금이 생긴 거 또 상가를 샀죠. 갖고 있으면서 그때 처음 수익률은 73%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풀피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저는 갖고 있으면서 최소한 그 임대 수익률, 그 풀피라서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50% 이상 수익률을 계속 투자 원금 대비 계속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1억 3천의 돈이 생긴 거고, 근데 그거를 제가 16년인가 17년 보유하다가 팔았거든요. 그러면 17년, 16년 동안 그냥 대출자 빼고 그냥 여기서만 현금 창출이 된 것만 했을 때가 12년 보유했을 때가 3억 8천 정도 됐는데 제가 12년 보유했을 때가 순수 임대 수익이 3억 8,800. 12년 보유했을 때 팔았을 때가 3억 9천이었는데 제가 12년 보유했을 때 그냥 여기서 현금이 나온 것만 7억 8천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 하나 더 퍼포먼스가 되는 게 뭐냐면 네. 또 하나가 아까 1억 3,500 했으면 이때 최종 투자금이 3,200이었잖아요. 이때쯤에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또 샀겠죠. 또 상가를 사셨겠죠? 네, 또 샀겠죠. 입찰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게 반복적인 거를 이렇게.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이때는 막 73%, 막 50% 레벨 수익률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상가에 관심이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경매라는 특수성도 있었고 해서 그 투자 아이디어의 시작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기준 자체가 저는 15% 이상이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50% 이하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본인만의 기준 15% 이상짜리를 하고 2년 내에 원금 매수를 하고 그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남는 금액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하고 이거를 한 5년만 해보셔라. 그래서 10년을 했는데 제가 강의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을 했는데 자산 100억, 월세 2천만 원인가? 그거 못 만드시면 찾아와라. 잘 돼도 찾아오고 안 되면 내가 소주 사주겠다 찾아와라. 근데 사람들은 10년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긴 것 같지만 그렇다고 10년 동안 맨날 일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2년에 한 개씩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와라. 소주 사줄게. 잘 되면은 저거 소주 사줘라. 근데 사람들은 10년을 안 하고요. 5년도 안 합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복리 효과가 나오는데 5년을 안 해요. 왜냐? 옆에 1,000만 원 넣고 1억이 올랐다는데. 네. 근데 1,000만 원 넣고 1억을 올랐다는 거는 반대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 세금 내고 자기 주머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요거는 다달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타달이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뭐 현대자동차 우르사도 되고 하고 또 하고 안 하신다. 여기가 대로변 상가인데 코너 예, 대로변 거긴데 이게 지금 평수대가 몇 평이었지? 뒤로. 네. 예, 평수가 71평이잖아요. 여기가 보통 1200은 넘습니다. 대로변에 보이는 평수. 그 전용평당 1200이 넘으면 71평, 1200이 넘으면 7, 7이 14, 8억 4천. 지금 시세는 8억 4천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 받았다고요? 1억 9,600. 근데 풀피도 됐고, 거기에 돈도 다 빼가지고 계속 재투자했고, 양도차익은 8억이 넘으니까 2억에, 재정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8억이면 양도차익 6억. 이런 물건을 하나하나 2년에 한 개씩 찾아서 본인만 저희들 이렇게 쭉 하게 되면 됩니다. 소주 사드릴게요. 안 되면. 야, 진짜 2007년에 저는 이때 나라 지키고 있었거든요. 상병이었습니다, 상병. 김상병이었는데, 루블님은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내고 계셨다, 2007년에. 아, 파워풀합니다, 진짜. 수익이. 근데 이런 물건이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없지 않냐. 그래서 강의 때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이 근래에 산 거 장표 오픈해요. 너 옛날 얘기하지 마. 그 병원 장표 오픈하고 이 근래에 샀던 거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장표 오픈할 거고 그 전에 샀던 거 오픈하고 다 오픈해요. 근데 계속 1년에 몇 개씩 이게 다 있는데 지금만 되는 제가 이게 2007년이면 지금 거의 17년, 18년 전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이 투자 아이디어 시작으로 아까 했던 그대로 물건 선정 그대로 지금도 저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처럼 막 수익률이 뭐 70%, 뭐 50% 이렇게 되진 않지만 지금도 이렇게 복리의 구조가 되는 물건은 지금도 하고 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서 누군가한테 이걸 하라,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을 해봤는데 5년 지나니까 효과가 나옵니다. 그냥 딱 겉보기에만 봐도 위치를 제가 아니까 네.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이고 상가인데 왜 단독이에요? 왜?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상가를 50% 이상에 받으면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2층 아닌 이상. 예전에 과거에 그 낙찰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이랬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대로변 이거 주차는 넓은데 왜 그랬냐? 이게 유치권 신고가 있었는데 유치권이 어디에 있었냐면 제 호실이 말고 딴 호실에 유치권 신고가 있어서 이거랑 상관이 없었고 근데 옆에 호실 받으신 분 유치권 해결 못 해주셔서 제가 도와드려서 해결했고 근데 여기 대주권 미등기인데 저거 50만 원에 해결했어요. 대주권 미등기는 분리돼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등기했어요.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했던 사람은 한 번 여기 사채업자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그랬는데 그냥 사채업자분한테 가서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니 사채업자가 죄송한데 나가달라고 하면 그냥 알았어 나갈게 이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뭔데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좀 길어지긴 한데 제가 여기다 소장을 적어가지고 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놓고 얘기했죠. 저 지금 법원 가서 소장 접수할까요? 아니면은 돈 조금이라도 받고 나가실래요? 그래 얘기했는데 뒤에서 막 분들이 막 침 뱉으시길래 어깨들. 네, 그래서 앞에 담배 태우시길래 저도 담배 태우면서 소장 접수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게 직업이고 이게 밥 먹고 사는 건데 제가 돈을 많이 드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저는 돈이 없습니다. 돈 없는 게 맞았고요. 그냥 얘기했더니 소장 접수할까요? 했더니 그냥 나가실래는데 그냥 지금 그 계좌 봉투에다 돈 들고 왔죠. 그때 그냥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이제 시건조지 바꾼 다음에 붙이고 그래서 명도 끝. 그래서 다음 날부터 임대 내놓고 임대 채우고. 그분들도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징역 갔다 온 분들이 징역 가는 걸 무서워하고요. 나쁜 짓 했던 사람이 소송을 당해볼 때 소송 당한다고 하면 무서워하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잃을 게 없는 사람들과 무지한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어려운데? 아니 이런 물건 이때는 다 50% 이하에 그 일반 물건들 상층부는 다 50% 이하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투자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상층부의 공실이니까 서로 나쁜 임대를 막 공격적으로 경쟁하듯이 나쁜 임대를 채운다고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고 한 다음에 상층부가 공실 엄청 많잖아요. 서로 나쁜 임대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층부에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거고 상층부에 임대가 사라지는 그 시기에 싹 타이밍을 봤다가 경매로 사서 2년인가 계약서 쓰면 2년 있다가 일부분은 팔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복리로 가도 되고 선택권이 여러 개가 있는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가져가도 수익률이 나고 가져가면서 복리를 하게 돼도 팔아가지고 일본 팔아가지고 또 딴 거 하고 합쳐가지고 상가 뭐를 늘리든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첫 강의란 지는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뭐 3시간짜리 특강만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복귀하시라고. 제 물건 자체가 왜 이렇게 주소나 이런 부분 사진에 다 오픈하냐면 여기 다 보면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요 정도 찾아보시는 건 해야죠. 근데 저도 왜 복귀를 많이 하시라고 하냐면 결국은 투자에서 특히 상가 투자나 이런 거에서는 복귀를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을수록 이게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요. 그러면은
복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복귀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물건은 제가 입차에 들어갔다 떨어진 거예요. 네. 입차에 들어갔다 떨어졌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차순위가 26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차가 32억이었는데 34억 뒤에 다 빼고 쓴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 뭐지?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물건에 복귀를 합니다. 몇 년을 복귀하냐? 5년 넘게 복귀를 했고요. 3년, 4년 가까이 복귀를 했고 등기부 다 떼어봤고 어디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지 해서 그 은행에서 전화해서 대출금리 몇 프로인지 나도 이렇게 대출 많이 해줄 수 있는지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뭘 채운지 여기 1층 부동산 사장님에 친해서 밑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뭐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하고 가까운 데가 맨날 있었으니까 계속 봤던 거죠. 근데 이 물건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건은 그러면 2012년도인데 같은 지역이잖아요. 2007년과 2012년인데 그러면 이거 왜 5년이나 된 다음에 했냐. 찜질방이었는데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물건이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관계인이 많고 포기가 안 되는 시설비가 많이 들고 포기 안 되는 물건. 근데 이때 상층부 임대가 다 사라지고 하니까 이 물건을 복귀 한번 해볼까요? 넘겨볼까요? 1000평이나 됩니다. 제 등기를 다 떴습니다. 이겁니다. 12년도에 34억에 낙찰됐죠. 네. 12년도에 대출 25억을 받았어요. 투자금이 10억이에요. 네. 근데 이분 자체가 그냥 철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근데 13년도에다가 1년 동안 비워놓더라고요. 13년도에 보증금을 약 10억 해서 거의 원금 매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년도에 3년 정도 있다가 추가 대출을 받았어요. 5억. 더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근데 16년도에 한 개층 28억에 팔았는데 이거 제가 아는 사람이 엄청 싸게 산 거예요. 이걸 안 팔았다고 하면. 그럼 현재는 이게 얼마일까요? 현재 두 개층인데 한 개층이 60억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34억에 받아서 3년 내에 원금 매수를 했죠. 그 다음에 지금 34억에 샀는데 지금 120억 호가니까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80억 정도 되겠네? 약 80억? 네. 근데 여기가 한 달에 월세가 1000평이면 보통 이게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10년 동안 임대 수익이 얼마 받았을까요? 10억 5천만 원이라고 계산하는데 5천만 원에서 한다고 1년에 6억씩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빼고 6억씩이라고 한다고 하면 10년이면 60억이죠. 60억. 그러면 양도 차익이 80억. 10년 동안에 그러면 그 60억 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은 또 놀렸을까요? 맥커리 인프라를 사든 뭘 했거든 뭐 했겠죠. 또 투자를 했겠죠. 또 복리를 했겠죠. 그럼 이 하나의 물건 가지고 2, 3년 만에 이 하나의 물건 가지고 이 사람은 양도 차익이든 아니 뭐를 하든 그 다 복리 투자했으면 최소한 이 여기에서 퍼포먼스는 100억 원 넘게 나왔다. 그냥 한 물건으로. 원금 매수가 2, 3년 내에 되는데. 제가 이걸 복귀하면서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맘모스라는 그 상가를 투자했던 게 저도 복귀를 하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다 했던 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군요. 그죠. 맘모스가. 그 전에 이거를 할 때 저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본 거네요. 예, 본 거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확신한다.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맘모스를 도전한 거죠. 익숙한 지역에서 예. 진짜 하고 있네? 하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해서 100가지 경우를 쓴 다음에 한 거죠. 그 사람이 지인이라서 들려준 게 아니고 추적 관찰을 네, 한 추적한 거예요. 거예요. 추적 관찰한 거를 이렇게 몇 년 동안 정리를 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여기다가 이제 철거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부동산한테 아까 부동산 몇 군데 뿌린 다음에 임대차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돈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한 3년 있다가 임대보증금 받아서 원금 매수하고 그냥 좀 돈 필요할까? 그러면서 한 5억 풀피 더, 이거 10억, 20억도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추가 대출로. 네. 그냥 5억 더 추가 대출 받을까 해서 5억 추가 대출 받았던 거예요. 상가에 양도 차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해봤냐고. 상가는 수익률 게임이라고. 아니 수익률도 하고 양도 차익도 있어야지 왜 그다음에 거기에다 복리를 얻는다고요. 네. 양도 차익도 있고 복리도 있고 수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끌고 가도 되고 이렇게 유연하게 다양한 그 선택지를 갖고 있는 투자가를 지금 15년째 넘게 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제가 안 해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지금도 통용이 안 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통용이 돼서 나도 하고 있고 지금도 되는 방법이고 이게 되는 방법인데 사람들은 안 하시더라. 댓글에 보면 그건 너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제가 쿠랭이님 TV 출연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얘기 했죠. 그 뭐 안 해본 사람이 통장도 안 까고 막 이런 얘기 해서 저 그래서 강의 때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장표를 오픈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예전에 10년 전이나 막 이럴 때 누군가 이 장표만 오픈해 준다고 하면 네. 여기서 얻을 투자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저는 얘기 한 말 있으니까 그래 장표를 다 오픈하고 거의 다 보면 지도나 사진 다 있어가지고 주소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럼 당신도 내 거를 장표를 보고 캡처 안 하라고 해도 캡처 다 하실 거고 사진 다 찍을 거잖아요. 그럼 다 하신 다음에 등기부 떠보시고 다 복귀해봐라. 그런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라니까 아까 그 방향을 본인들의 나만의 지역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10년을 했는데 안 되면 찾아와라. 소주 사드리겠다. 되면 고맙다고 소주 한 잔만 사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좀 물건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금액대로 좀 줄인 물건을 더 열심히 찾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률을 조금만 더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오히려 더 위치가 안 좋은데요. 여기가 더 코너 자리고 더 이렇게
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 좋은 자리인데 아. 그 옆에 쪽인데 거기가 더 작은 평수가 60억인데 거기도 한 층에 60억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34억인가 받아가지고 지금 시세는 120억. 그동안에 임대료 받은 게 60억은 넘을 거고. 그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또 7%에 그냥 그 채권에다 투자했어도 4% 투자했어도 그것만 해서도 또 돈 되고. 그래서 한 번만 해보시면 경기가 안 좋고 막 금리가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2년, 3년 전이니까 다시 이제 블로그에서 강의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저거를 투자를 하신다. 본질을 모르고 당장 누가 이게 올랐으니까 이게 오를 것이다. 나보다 더 멍청한 바보한테 팔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얘기했던 게 그 3년 전에가 얘기했던 게 G13, 2년 반 전, 3년 전에 얘기했던 게 G13 센터예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게 자체가 뭐 계속 오른다라고 하고 막 거기에 뭐든 많은 게 있는데 그냥 딱 하나만 저는 생각의 논리가 뭐냐면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진입산업센터는 뭘까요?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 부동산은 뭘까요?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임대료를 받으려고 하면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임대료 수익률을 정하는 가장 큰 주체가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임차인인 거죠. 그럼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이냐? 그렇게 이제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간다 보면 그때 뭐 수익률이 만약에 그 5%에 만약에 상가를 사셨어요. 어떤 분이. 근데 이분이 5%에 샀는데 나중에 뭐 취득세가 들어가 뭐 하고 나면 이 사람도 나중에 팔 때 5%에 팔게 되면 마이너스겠죠. 네.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야 되든 아니면은 임대료가 올라야겠죠. 무조건. 임대료가 올라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오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가 올라야 된다는 게 그 핵심을 보게 되면 이 임대료가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인지. 저는 임대료가 올라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한 5%에 팔라고 하면 내 마진을 팔라고 하면 임대료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야 된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숫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나는 팔 때 이게 임대료 12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야 나도 이제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건 거예요.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는 건 정상적인 임대로 채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간극이 있냐 없냐는 거죠. 근데 그때 지식산업센터는 뭐냐면 그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꼭다구의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분양상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임대료가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그 임대료를 똑같이만 채워도 멘딩인데 말도 안 되는 임대료가 채워져 있잖아요. 신도시에 보시면 코너 자리에 바로 앞에 뭐가 있고 하는데 거기 전용 15평짜리, 15평짜리가 2개 있어요. 보통 15평짜리 작으니까 2개를 같이 한다고 하면 30평이에요. 전용? 그럼 분양은 60평이죠. 이거 얼마예요? 그때 얼마에 분양했어요? 전용 평당 1,000만 원은 분양합니다. 2층에. 그 코너 자리 정말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30평, 전용 30평이면 30억이에요. 네. 그럼 30억이면 30평에서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내가 생각하는 면은 만약에 5%를 4%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임대료 얼마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임차인이 1억, 들어와서 1억. 근데 이거 들어와서 임차인이 감당 가능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각의 논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한다면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인 거예요.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장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제가 볼 때는 100인데 지금 현재 50에 60에 채워져 있다. 이런 물건이 없을 것 같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50, 60. 그러면 나는 이게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100만 원이니까 나는 50에 60에 이거는 시장가 50에 60에 임대가 채워져 있으면 그 임대가의 역산에서 매매가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걸 사가지고 나쁜 임대료 좋은 임대 100만 원 받는 임대. 그러면은 수익률 상층부 같은 경우는 50만 원에 올라가는 순간 1,000만 원 다 2,000만 원이요. 그럼 1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1,000만 원에 다른 데하고 100만 원에 임대료를 받는데 딴 데하고 경쟁해서 내가 진다. 그러면은 저는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거죠. 난 갖고 있으면서 수익률이 되고. 그렇지만 피해야 되는 상가가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아닌 금액으로 채워져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3년치, 5년치, 뭐 4년 임대가 확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임대료 따박따박 네. 받을 수 있다고 4년 동안. 네. 근데 4년 있다 나가면 이거 30억 정도 넘는 이거 분양 이거 하면은 이 사람들 얼마 받아간지 아세요? 수수료요? 네, 얼마 받을까? 한 2, 3% 받아갑니까? 1%? 30억이면 잘 안 팔리는 거 매겨주면 해주면 1억은 받습니다. 1억. 1억이요? 30억짜리 팔면 분양소 1억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분양 대행하면 뭘까요? 그러면 얘가 한 달에 1,200 정도의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로 4년이 계약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2년이 보통 2년 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나는 내가 분양업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분양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럼 1억을 받는데. 그러면 자기가 임차인을 꽂죠.
2년 동안은 200만 원이라 임대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100만 원은 실제적으로는 그 분양업자가 이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자기 수수료 절반 떼다가 다 그쵸. 주거든. 그 자기는 수수료의 절반이라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어떻게 확인할까요?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이런 거 모르.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게 이 임차인이 나가도 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여기 어떤 업종이 들어오면 이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 구조는. 근데 뭐 여기가 뭐 개발이 되고 뭐가 되고 여기 뭐 그 마이크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사니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의 가격을 책정하는 거는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의 역산으로 매매가가 되고 수익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게 뭐 2년이 확정이 됐든 뭐든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만 확인하게 되면 이 물건이 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분양상가든 지식산업센터도 그때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셔서 만약 이거 하나 잘못하면 팔지를 못해요. 10년 동안 큰일 납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그런 게 있죠. 호텔이나 이것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거 뭔가 누군가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제일 중요한 게 임대죠.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임대를 해준다. 라는 건 본인의 선택권이 없는 순간에 그 사람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한테 임대를 맡기고 관리를 맡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소유자에 대한 임대 수익률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관리비가 10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근데 나는 결정권이 없어. 그럼 이 관리회사는 관리비 우리 100만 원 받겠다. 하는 순간에 임차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 옆에는 임대료가 150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합쳐서 200인 거고 여기는 160인 거잖아요. 네. 그럼 임차인 같은 경우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이 뭐 주차에 관련돼서 돈이 들어가는 거 모든 거를 비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맞물렸을 때 이게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요거나 똑같은 건데 그러면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여기 150만 원 여기 50%가 비싼 게 아니라 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그 임대료를 생각할 때는 두 번째 거 선택하겠죠. 160만 원. 근데 이렇게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네들 관리비나 이런 부분을 높여요. 이 임대료가 너네들 상관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가 해준다라고 하는 분양, 호텔이든 모든 부분을 한다고 하는 순간에는 내가 결정권이 없는 순간에는 끝입니다.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대기업이 했는데도 안 됐는데 일반 뭐 법인 누군가가 뭐 자기네들은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선택 못 하는 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선택을 못 하는 거,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상가에서 또 하나는 임차인의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뭐가 됐다 확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이 두 개를 생각해 봤는데 감당 가능한 임대료대로 안 채워져 있고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다 높이 채워져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면 안 돼. 낮게 책정이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나쁜 임대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런 걸 사야 되고. 그러니까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임차인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상가 투자에서 모든 출발점이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업종마다도 다를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 순댓국집이 강남이나 어디나 다 똑같잖아요. 금액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럼 감당 가능한 임대료는 여기 학원이 들어오면 얘네들이 얼마 버는지 하면 얘네들 감당 가능한 임대료가 있어요. 그럼 그 감당 가능한 임대료를 전국을 다 여기에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 최시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 다 보는 데 다 가보는 게 먼저 한 군데라도 확실하게 알아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지역은 여기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비슷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나만의 내가 자주 갈 수 있는데 부동산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이거 얼마 나왔어요? 매매는 얼마예요? 그 부동산장님한테 경매가 만약에 경매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매가 낙찰된 거를 보면 그런 게 써 있어요. 경매는 이제 물건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컨디션도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평수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용평당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용으로 예를 들어서 100평이 네. 10억에 낙찰됐다. 그럼 이건 얼마야? 평당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 물건 자체가 컨디션도 있고 어디 위치가 있고 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물건이 여기 이게 1,000만 원 하는구나. 그래도 경매는 좀 싸게 산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이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나중에 여기 뭐가 들어왔는데도 확인해보고 부동산한테 사장님 평당 900만 원 이하짜리 있어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숫자로.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 지역에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대충 저거 얼마 받겠는데? 저기에는 뭐가 임대가 들어오겠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오기는 당연히 한 지역만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럼 이거에 벗어난 지역들, 뭐 항아리 상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령 뭐 이런 상권 그런 데는 전 안 해요. 왜 안 하겠어요? 여기서도 밤하늘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돈 되는 거고 밤하늘 별보다 많은데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항아리 상권도 공부하고 모두 공부. 근데 이거 다 잘하신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그거 얘기했잖아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항상 병원은 갈 거고 우리 그래도 커피 한 잔 먹을 거고 밥은 먹을 거고 애들 학원을 보내고 그래서 근생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만의 지역을 해놓으면 다른 데 이 비슷한 지역을 가면 거의 비슷하더라. 근데 한 지역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놓고 모니터링을 해놓으면 부동산장한테 경매가 1,000만 원이 낙찰됐으면 컨디션 다 나오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아니까 사장님 평당 900짜리 나온 거 있어요? 물어보면 나온 거 있다고 가서 보는 거죠. 그럼 이거하고 차이점은 뭘까? 왜 이거는 900이고 이 경매로 받은 사람이 바보인가?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후면부라든가 뭐 아니면 간판 뭐 여러 가지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물어보면은 그 지역을 하나하나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나만의 지역이 생기잖아요. 그 지역만 한 군데만 알면 여기에서 이제 나쁜 임대가 얼마의 임대 채용이니까 나쁜 임대고 얼마의 시세를 싸게 사야지만 내가 싸게 살 수 있고 안전마진이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또 똑같이 한 번에 돼요. 학원비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학원비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이 한 달에 애들 얼만데 태권도가 예를 들어서 얼만데 저기 예를 들어서 뭐 3번 제가 사는데 말고 3번에는 여긴 태권도비가 더 비쌀까요? 그 차이는 안 날 것 안 같아요. 나죠. 네.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요? 여기에 애들이 장사 잘 되는 원생이 몇 명 있냐 확인해보고 그럼 이분은 얼마 벌겠는데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자기 똑똑한 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그러면 이런 거 한 번만 알아놓으면 제가 있는 동네 그 부천에서 3번하고 크게 다를까요? 그래 저는 여기서만 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데 굳이 제가 막 저기 혁신도시를 갈까요?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과 시간이 제일 아까운 건데 제가 임장 갈 때 다 몇 가지 거치고 난 다음에 임장 가잖아요. 임장 가서 무조건 확실하게 시세 파악을 오든가 확실하게 못 알아갖고 오면 또 가야 돼요.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번 해볼까? 아니 한 번 임장할 때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지나가다 현수막 걸리면 전화해보고 그냥 부동사장님한테 들어가가지고 저거 뭐 얼마 정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구체적으로 숫자로. 네. 근데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착한 눈빛을 하고 숫자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착한 눈빛은 어떤 눈빛이에요? 잘못되면 이 착한 눈빛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분한테 내 주장을 그분한테 펼치는 게 아니라 그분보다 제가 부동산을 더 오래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저보다 더 많은 지역을 저보다 더 많이 안다는 그 겸손한 유연함을 갖고 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 다 경청하는 거죠. 착한 눈빛을 경청. 그러면서 꼭 질문해야 될 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PC방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분 노래방이래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착한 눈빛으로 얘기를 꼬리를 물어야지만 그 지역이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가 한 번 갔다 온 지역이나 그러면은 이게 다 되고 한 6개월 있다가 한 번 가도 되고 1년에 한 번 간 다음에 뭐가 바뀌었나? 상층금 인가가 사라지나? 이제 들어봐야 타이밍인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당장에 효과가 안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폭발적인 열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렇다고 이제 이 투자의 축이 현금 흐름을 갖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물건의 그 단위가 커진 것 뿐이지 저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성과를 장표를 오픈하던가 남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왜냐면 제가 뭐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오픈하겠어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지금 밥만 먹고 사는데 밥만 겨우 먹고 살아요. 생활비 벌어야 돼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오픈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해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가장 모방해보시라고. 똑같이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하는 방법인 거고. 근데 포기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산이 없으면 헐면 되는 거고 모르는 게 많으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은 안 바뀌어요. 결국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엔 알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힘들 때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이든 어떤 힘들 때 그 본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그 가족한테 못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서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본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어떤 행동했던 거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근데 그런 면에 본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저희 스터디에 있는 사람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본인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뭐 어떤 부분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거죠. 투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제 스터디에 들어오고 싶었다고 하시는 것보다 본인이 그런 사람이 먼저 돼서 본인이 그런 스터디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어서 스터디 같은 거 예전에 막 구성을 하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누가 고수가 있거나 네. 그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있던가 무슨 사자 들어가는 뭐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는데 맞아. 항상 일방적인 거는 없어요. 어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대한 모르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좀 손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아니다. 그럼 제가 차단하든가 단절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는 게 저는 뭐냐면 모든 결정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제가 먼저 되는 게 그 다음에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제가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게 기도라기보다는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게 해주세요. 세상 살다 보면 어떤 힘듦의 고통을 받을 때가 있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첫 번째가 외부로부터 오는데 최종적인 고통은 뭐냐면 본인에 대한 생각이 바꾸지 않는 이상 고통은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건 한 번이지만 계속 본인을 짓누르는 고통이거든요. 근데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면 이런 고통이라든가 이게 좀 더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좋은 사람을 찾을 그 시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조금 손해보면 사는 게 좋고, 그러다가 이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내가 단절할 수 있는 선택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장표에 나온 게 제가 만나본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자기 성찰이라고 해서 본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남한테 배려도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면 정말 단 10분도 같이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10마디를 하는데 9마디 이상이 남의 흉을 보든가 아니면 나쁜 점을 얘기하든가 막 이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10분도 못 있겠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이 착한 사람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겸손한 유연함이라고 제가 맨날 하는데 어떤 분이 맨날 이렇게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논리를 보면 틀린 말씀이 아니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왜 말을 못 바꿀까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다기보다는 딱 했을 때, 저 사람은 말을 못 바꾸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있거든요. 왜 못 바꾸냐면 그 한쪽 편에 편향된 그 말을 해서 자기한테 누군가가 돈을 주거든요. 그게 강의를 팔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누군가가 돈을 준다면. 근데 그런 순간에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잖아요.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못 바꾸는 이유가 나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내가 말을 바꾸면서 떠나가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내가 무조건 맞다라는 편향된 하나에 대한 생각만 말씀하신 거고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한 유연함 두 가지가 없으면 결국은 남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이든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든 이게 겸손한 유연함이 없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죠.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좀 뭐가 방향성이 안 맞거나 틀리거나 다르게 흘러가면 관성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틀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 전제 조건을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데이터가 이러니까 그렇다 아니면은 팩트입니다. 내가 이거니까 그렇다 그런 건 없어요. 투자나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무조건 본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말은 네. 좀 한번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해봤냐 안 해봤냐.
해본 얘기를 가지고 해야죠. 근데 어떤 숫자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과거에 대한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만약에 어떤 데이터고 만약에 통계라고 한다고 하면, 통계는 충분히 5개 통계, 그러니까 세상은 복잡계여가지고 몇 가지 통계, 몇 가지 요걸로만 모든 지표로 해서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그럼 얘기할 때 처음부터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내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거르려고 하고요. 그래서 겸손한 유연함이 없으신 분들은 결국은 사고를 치시든가 아니면 남한테 피해를 주시는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제 주위에 그런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공유미 융합이라고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그 뭐 이런 뭐 투자 방법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그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생각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좀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럼 똑똑한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가장 갖고 싶은 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의 생각하는 논리 구조에 대해서를 생각을 많이 해보자. 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저 똑똑한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고 똑똑한 생각을 나도 내 논리 구조로 나도 한번 해볼까. 그 구조적인 부분은 저는 정말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공유를 할수록 저도 성장하고 같이 있으면 분들 성장하는데 내 거만 지킨다라고 해서 나만 알고 있어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유 및 융합 그래서 꾸준하게 스터디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강의 같은 경우는 잘 이제 요즘에는 안 들은 지 한 10년 정도 됐나?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안 듣게 된 게 강의 못 듣게 하시는 것도 있고 불편하다고 그러시니까 그거보다 이제 그분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그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무료로 예전에 같은 경우 강의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들 다 모든 유튜브나 이거 다 나와 있어서 네. 그래서 어떤 거 그런 지식이 없어서 뭐 어떤 자기가 지식을 그 얻을 곳이 없어가지고 성장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식이 나한테 필요한지 아닌지 어떤 지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처음에 자기 성찰이든 본인만의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항상 꾸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하고 인연을 만들고 싶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망하고 났을 때 마지막에 1,000,000원 들고 다시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것까지 모두 끌어안고 자폭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제가 누군가한테 신의를 지키고 신뢰를 지키고 인연을 중시해서 그 후에 그런 인연으로 해서 제가 힘들 때나 어떤 상황 때 도와줬던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진심으로 어떤 누군가한테 대하면 결국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명도도 그렇고 어떤 매수할 때나 그렇고 부동산 사장님 모든 관계도 다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은 결국은 사람인데 거기에 부동산 사장님도 재무권이 왜 이렇게 임대가 잘 나가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들이한테 잘해요. 그리고 그 임차인분한테도 잘해요. 그다음에 제일 도와주시는 분들,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들 사장님도 있고 저는 잘해요. 아닐 수도 있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모든 부동산을 하든 결국 행복한 삶을 살든 어떤 사람 사는 거나 모든 게 결국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먼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인연이라는가 이런 부분을 꼭 중시합니다. 요 5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되겠네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근데 저도 이런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지 네. 저도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저도 이렇게 돼가고 싶습니다. 네. 나 자기 성찰, 긍정적 마인드, 겸손 앤드 유연, 공유 융합, 인연 중시, 나 된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루블님한테 연락 주시죠. 나 이거 5가지 다 된다. 다 되는 것 같다. 소주 사드릴게요. 있습니다. 5가지 나 다 된다.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는 분들도 많고, 뭐 유튜브 틀면 뭐 어떤 분은 폭락 이런 걸로 거의 한 50만, 60만 이제 돼가고 있는 신생 유튜브 채널도 지금 인기를 끈기고 있고, 어떤 쪽은 이제 바닥을 찍었다. 지금이 기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엄청 이게 다양하거든요. 누군 신중론도 있고요. 혼동기다. 신중해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지방 가야 된다. 수도권을 봐야 된다. 뭐 분야권을 봐야 된다. 뭐 너무 의견이 달라서 지금 헷갈리는 시기입니다. 루블님은 좀 이 불인이 초보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제 말이 뭐 맞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주거용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좀 그전보다 손가락을 꽉 잡고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라도 준비를 하고 어떤 레디 상태까지 할 것 같아요. 레디 상태에서 언제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 하락이든 상승이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보인다. 끝이 보여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항상 레디 상태를 만들려고 준비를 한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시기에 온다고 하면 그때는 뭐 뭘로 100개밖에 못 샀는데 이번에는 100개밖에 무슨 프링글스 사듯이 얘기하시네요. 이번에는 좀 더 살까 안 할까 고민 중인데 언제든지 살 수 있게 할 수 있게 뭐 지역이든 내 상황이든 방향이든 이거 준비하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상가 투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정말 물건 괜찮은 물건들이 예전보다 좀 늘었어요. 한 2배 정도 는 것 같아요. 경매가 됐든 일반 매매가 됐든 지금은 현장에 무조건 나가셔야 된다. 상가 투자는 지금 현장에 나가셔야 된다. 물건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임장을 가고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한테 좋은 물건을 만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본인만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현장을 나가는 거죠. 근데 상가는 지금 현장에 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가 투자에서는 그냥 지금 현장에 나가시는 게 맞고 주거용 투자는 진짜 레디 상태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향을 잃었습니다. 물건은 안 팔립니다, 제 거. 지방에 뿌려놓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역전세는 겨우 막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주거용 투자 잘 못해가지고 어저께 칼옆에 친구 나왔는데 그 친구 얘기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현장 필드에서 누구보다 최선선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요 4가지를 꼭 하세요. 그러면은 될 겁니다.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질문도 할 수 있고 하고. 근데 공부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대기업에서 같이 하라고 하던데요? 같이 돌아다니고 같이 뭘 하고 같이 뭘 하라고. 같이 패밀리를 묶어야 거기 뭐 그런 것도 있더만요. 임장 스터디 뭐 임장 같이 가면 그것도 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공부는 혼자 하는 거죠. 공부는 혼자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간접 경험도 자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싸고 좋은 게 첫 번째는 책입니다. 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의가 될 수 있고 뭐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접 경험 중에 해본 사람한테 꼭 강의를 듣더라. 해본 사람한테 들어라. 안 해본 사람한테 마인드 컨트롤 좋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는 좋은 말 해주고 고급지게 얘기하고 어떤 뭐 이렇게 방향을 데이터를 얘기하고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진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인가. 경매를 하는 사람인데 경매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경험이 있는가. 그런 사람한테 강의를 듣는 게 맞는 거죠. 간접 경험 중에 실제적으로 뭐 스터디를 하신다면 해본 사람한테 해본 얘기 듣는 게 가장 빠릅니다. 복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투자가 됐든 인생이 됐든 모든 게 복귀. 한번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는 게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실수 반복 안 하려고 하면 복귀를 하면서 다음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냥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안 하시면 오히려 더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으니까 꼭 복귀를 해보시고 잘 된 거는 잘 된 거 나름대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안 된 물건 안 된 거는 왜 안 됐을까에 대한 거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복귀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자기의 만의 복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물건도 복귀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가 투자를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등기부 다 떼어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은행도 다 확인해보고 나중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복귀를 하면서 저 사람은 왜 어떤 생각으로 저런 선택을 했을까를 본인이 생각을 해서 다 기록을 해보는 거죠. 이게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이 복귀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특히 상가에서는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도 더 중요하기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생각을 하고 어떤 뭐 이렇게 법칙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은 경험이 중요한데 많은 경험은 매번 제가 투자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투자해본 사람들 물건이든 그럼 잘된 물건 안 된 물건 다 해서 복귀를 해보는 게 가장 빠른 실력 상승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공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플러스 될 거는 플러스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몰랐던 거를 다시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검증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료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어디 한 지역을 임장을 갔으면 그 사람들은 다른 지역을 임장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스터디가 만약에 10명이다. 그러면 그 10명에 대한 저의 분신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많이 아껴주는 것 같고 그 생각의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서 동료들과 스터디를 하시든 공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결론 짓자면 공부는 혼자 하는 거고요. 생각은 공유하는 거고 집단지성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인연도 중시하시고 본인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하죠. 공부를 같이 하고요. 생각은 혼자만 하고 있고요. 집단 지성이 아니라 그냥 집단으로만 움직이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작년인가? 그때 출연할 때도 후랭이님이 저한테 루블님은 안 힘드시죠? 했는데 저도 힘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이제 퍼포먼스가 좀 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뭐 한 달에 소형차 한 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형차 한 대 가격이 더 올라가고 뭐 중형차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 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유하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주위에 투자를 하셨다고 하신 분들은 다 힘드실 겁니다. 본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힘든 시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저는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더 좋은 생각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준비를 하셔라. 좋은 시기가 오고 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요. 안 좋은 시기 때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시기가 온 다음에 부랴부랴 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많이 힘드시니까 많은 분들하고 그런 힘듦을 같이 나누고 준비하시고 하다 보면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아마 나중에 또 나라에서 집 좀 사주라고 얘기할 때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날이 올까 진짜 꿈 같습니다. 예, 그때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9년 막 이때도 막 버블7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또 막 올라갈 때 강남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시기는 무조건 옵니다. 뭐 금리가 지금 뭐 거의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금리는 결국 낮아지지 않을까. 거의 다 왔고요. 네. 거의 다 왔으니까 오히려 이때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